안녕하세요. 고품격 세금 방송 싱크텍스 TV의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한 방으로 정리하는 이익잉여금 인출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앞에 영상 안 보신 분 계시면 앞에 거부터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앞단 시간에서는 제 소개와 함께 왜 이익잉여금을 인출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이 짓을 왜 해야 하는가, 이걸 말씀드렸고요. 이때 결국 세금이라는 건 과세 표준이 얼마냐의 문제고,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주식 가치이고, 주식 가치를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산 가치이고, 그 자산 가치 중에 중요한 포지션이 이익잉여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과다하게 쌓이면 결국은 세금이 올라가는 구조다. 그래서 빼신다. 이익잉여금을 인출하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갔던 한 기업이죠. 150억짜리 기업이 현재 상태로 당기순이익을 유지했을 때 10년 뒤에 260억 정도 되더라. 30년 후에는 500억이 되죠. 이 가정은 뭐다? 주식가치평가, 세법상 정한 주식가치평가 방법 중에 다른 요인들을 다 배제하고 다 그냥 고정값을 두고요. 오로지 이익잉여금만 변수로 해서 주식가치 시뮬레이션을 구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보시는 표는 결국 이익잉여금 때문에 주식가치가 오르는 효과를 보고 계시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뭐 인플레이션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가 1%라도 성장한다는 가정이 추가되면 당연히 그래프의 기울기는 더 올라가겠죠. 지금보다 훨씬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실 겁니다. 즉 아무리 보수적으로 측정해봐도 이익잉여금이라는 녀석 때문에 주식가치가 이렇게 올라간다더라, 이 얘기를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을 대표님께서는 시기적절하게 또한 세법에 적법하게 이렇게 인출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저번 시간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인출 방법 총 18가지, 6종의 분류 18가지의 세부 방법이 있다는 표고요. 자, 이 표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까봐 제가 잘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지수가 많으니까 집중 조금 하셔서 따라오셔야 할 겁니다. 템포가 살짝 빨라질 예정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천천히 제가 체크는 해드릴 거지만 상당히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급여 배당 퇴직금이 있습니다. 급여 배당 퇴직금, 지금 대표님께서 흔히 알고 계시고 너무 쉽게 하고 계시지만 쉽지 않은 거죠. 자, 급여는 뭐다? 급여랑 상여, 대표님이 대표이사로서 받아가는 급여이기 때문에 이 급여는 이익잉여금을 인출하기 하는 방법이긴보다는 이익잉여금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죠. 뭐 비슷하죠. 그 방식이 급여고, 이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 급여가 얼마냐, 또 세금이 얼마냐의 문제보다 과연 관련 규정들이 다 정비가 되어 있느냐,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가,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갖추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이 급여에 관해서는 제가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21년 올해 4월이죠. 4월에 나온 국세청 보도자료를 제가 첨부해 놨는데 꽤 볼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꼭 보셔야 되고요, 대표님. 자, 두 번째, 배당입니다. 배당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니 배당이 무슨 종류가 이렇게 많아 하실 텐데요. 배당을 크게 4가지로 저는 구분합니다. 첫 번째, 일반 배당이 있습니다. 일반 배당은 뭐 1년에 2번 받을 수 있죠. 저희가 3월 정기주총 또는 중간 배당으로 해서 배당을 받고, 일반적으로 받는 배당이라 함은 지분율대로 균등하게 받는 겁니다. 현금 말고 현물도 받을 수 있고요. 이 배당에서는 우리 회사의 주주 지분율대로 받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지분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주식 배당이 있는데요. 이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활용해야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한적이고 제약적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배당을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당연히 뭐 세금 발생할 거고요. 이익잉여금이 주식으로 바뀌는 그런 배당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일반 배당에 비해 그닥 뭐 좀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 이런 방식이 있고요. 차등 배당입니다. 2020년도까지 차등 배당을 하면 지분율대로 배당하지 않고 지분율과 상관없이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인해서 주주에게 차등으로 배당하는 게 가능했었고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도까지는 소득세만 과세함으로써
보다 낮은 세율이 보다 낮은 세율을 부담할 수 있었던 반면에 2021년에는 개정이 되어서 차등 배당을 한 경우에 많이 가져간 주주 같은 경우, 배당을 많이 가져간 주주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에 증여세까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차등 배당이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 차등 배당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면은 이 굉장히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한 게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거의 다 사라졌고, 그런데 아직도 제약적으로 법인 간 이런 식으로 운용은 가능하세요. 운용 가능하고 승계 전략에서 여전히 작년보다는 2020년보다는 활용도가 줄어들긴 하였지만 아직도 유효하더라. 는 거고요. 우선주 배당은 이런 겁니다. 아마 상장 주식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를 발행을 하죠. 그래서 배당을 보다 우선적으로 보다 많이 지급하고, 그 대신에 이 주식 가액은 일반 보통주보다 좀 저렴하죠. 이걸 비상장 주식에도 적용시킨 배당이 당연히 비상장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정관상법 다 절차 준수하시면 가능합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배당 우선주를 발행해서 배당하는 걸 우선주 배당이라고 하고요. 퇴직금은 퇴직금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중간정산이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중간정산 가능은 한데요. 그 요건이 많이 제한적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받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퇴직은 실제 퇴직하실 때 당연히 제도 정비하셔야 되고요. 퇴직금 지급 규정 명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급여랑 연동이 되어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미리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오늘은 급여 배당 퇴직 전통적인 그 방법 쪽에도 총 6가지의 방법이 있다. 여기 우선 보시고요. 자, 다음 들어갑니다. 자, 4번째 종류, 자본거래입니다. 자본거래 실제적으로 파워풀하고 자본거래 같은 경우는 개념이 법인과 그 법인의 주주가 서로 거래하는 겁니다. 주주가 출자자죠. 그러니까 이걸 자본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회사에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주주는 투자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투자금을 환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틀어서 자본거래라고 표현을 하고요. 대표적인 것로 어떤 게 있냐면 이익잉여금이 인출이 돼야 되는 상황만 저희가 자본거래 중에 요약을 해보면 첫째, 유상감자가 있고요. 둘째, 이익소각이 있습니다. 셋째, 상환 우선주, 상환 소각이 있고요. 네 번째, 감액 배당이 있습니다. 자, 모두 어려운 개념들이고요. 그중에 감자가 제일 쉽죠. 감자가 제일 쉽고 유상감자나 이런 겁니다.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를 출자라고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1억 주고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사업을 운영하다가 자본금이 너무 적다 해서 돈을 대표님께서 더 입금을 하시면 개인이 법인에 입금을 하면, 주주가 법인에 입금을 하면 이걸 유상증자라고 하죠. 이 돈의 대가로 이 주주는 주식을 새로 받죠. 신주를 받죠. 유상신주를 받고, 거꾸로 들고 있는 주식을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반납. 이건 출자의 반대 개념이겠죠. 이 증자의 반대.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그 사유로 인해서 거꾸로 주식을 주고 제가 회사한테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유상감자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이 증자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회사에 조금 더 투자하는 겁니다. 감자하는 이유는 뭔가요? 거꾸로입니다. 투자를 회수하는 겁니다. 주주의 당연한 권리고요.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익 실현 방법입니다. 주식을 들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 원본을 소각해서 다시 환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감자라고 한다. 이거고, 이익 소각 거래가 있습니다. 이익 소각은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결국 누구 거냐면 주주의 몫입니다. 법인에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은 주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주주가 자기 주식을 반납하면 이 이익잉여금을 줄게, 그리고 회사는 이렇게 취득한 자기 주식을 바로 소각해 버립니다. 이걸 저희가 쉽게 이익소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이익소각도 많이 쓰이는 자본거래의 방법, 이익잉여금 인출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 상환 우선주, 상환 청구.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배당 우선주 얘기 드렸습니다. 이걸 저희가 종류 주식이라고 합니다. 종류 주식 중에는 배당 우선주가 있고요. 전환 우선주가 있고요. 상환 우선주가 있습니다. 이런 우선주 속성에 서로 믹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전환 상환 우선주로 발행을 할 수도 있고요. 배당 상환 우선주 이렇게 발행을 할 수도 있고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 못하셔도 당연한데 그냥 이런 게 있다 들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또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좀 조건을 옵션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누적적 배당이냐 비누적적 배당이냐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걸 보통주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저희가 종류 주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종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법에 정의가 되어 있고 발행 시에 정관이나 이런 데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등기 사항이기도 하고요. 회사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하시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중에 상환우선주란 건 어떤 거냐면 상환우선주는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유상 감자를 설명드리면서 주주가 회사에 돈을 넣을 때는 증자라 하고 거꾸로 이 주식을 반납하고 돈을 다시 환원할 때는 감자라고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식 중에 이런 주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발행할 때부터 이거 언젠가 상환할 거야. 몇 년 뒤에 얼마에 상환할 거야. 이걸 정하고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이 주주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런 옵션을 주는 겁니다. 내가 주주야 너의 돈을 딱 3년만 쓸게. 예를 들어 3년만 쓸게. 지금 나에게 1억을 줘. 그럼 내가 3년 뒤에 1억 3천으로 해서 너에게 다시 상환해 줄게. 이 주식을 내가 회수하면서 이렇게 발행할 수도 있다는 거고 이걸 정식 용어로 상환 우선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환 우선주를 가지고 상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익잉여금을 인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감액배당입니다. 감액배당. 감액배당은 어떤 거다? 이 감액배당도 제가 영상 하나를 따로 촬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 잉여금을 통상 이익잉여금만 알고 있는데 자본잉여금이라는 것도 있다더라. 그 자본잉여금은 뭐냐? 주주와의 법인과의 이 자본거래에서 법인이 남는 장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걸 이익잉여금이랑 구분해서 자본잉여금이라고 하고요. 상법에는 이 자본잉여금을 일정한 제약 조건만 충족한다면 배당처럼 가져갈 수 있다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세법에서는요. 이 상법을 그대로 받아서 상법 구조에 따라서 감액배당을 받은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세한 조문 같은 거는 제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게 감액배당이다. 자본잉여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 소득세 비과세다. 근데 가능한 법인만 가능한다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전통적인 방법 급여배당 퇴직금 다음에 자주 쓰시는 현재 시장에서 자주 조건만 맞다면 파워풀하게 쓸 수 있는 자본거래 방법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몇 개죠? 3, 6, 10가지네요. 지금 10가지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이런 겁니다. 제가 크게 여기 재산이라고 써놨는데요. 이 재산은 대표님 개인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님 개인 재산을 법인에 넘기고 그 대가로 대금을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중에 그럼 대표님이 말씀하시겠죠. 이게 어떻게 이익잉여금 인출이냐 사고 판 거지? 라고 볼 수 있는데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 정도는 이익잉여금 인출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들고 계신 재산권은 대표적으로 임차보증금이 있고요. 또는 양수도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뭐 다른 법인 상장 주식 같은 거 들고 있을 때 이걸 그냥 법인에 양수도하실 수가 있죠. 당연히 관련 세금을 다 정산하시고 또는 대표님 가진 재산을 회사에 대여해주고 그걸로 돈을 뭐 임차보증금이죠. 전세금 같은 걸 받을 수 있으십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는 들고 계신 부동산 자산이 있다 그러면 이걸 바로 양수하는 것도 방법인데 이걸 자체를 법인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법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토지랑 공장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다. 개인 사업자로. 근데 이걸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러면 이 부동산이 주식이 되죠. 이 주식을 법인에 다시 양수도하는 방법도 있다. 이 법인전환의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이 중에 이렇게 현물 출자라든지 중소기업 통합이라든지 이런 방식의 법인 전환 이런 방식은 양도세가 2월 과세가 되고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포인트는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대표님이 들고 계신 주식을 그대로 파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자기 주식 또는 자사주라고 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소유권인 주식을 스스로 사들인 거기 때문에 자기 주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잉여금이 인출되는 한 방법이고요. 종류 주식을 이용하는 방법, 좀 전에 앞에서 제가 자본거래라고 말씀했는데요. 그 종류 주식을 그대로 양수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다른 법인의 종류 주식을 우리 법인에 양수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되죠. 종류 주식을 이용한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무형재산, 특허나 상표권 같은 거를 대표님 개인이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권리를 법인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이 특허권, 이 설명은 다 마저 하고 드리겠습니다. 기타로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합병 분할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건 되게 고급 스킬입니다. 고급 방법이고요. 사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같이 종업원의 복지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만약에 이익잉여금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 좋은 방식이겠죠. 주로 큰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합병분할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센스를 잘 이용하시면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더라. 영상에서는 이제 뭐 깊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18가지를 제가 모두 짚어드렸습니다. 이 중에 뭐 당연히 급여배당 퇴직금은 대표님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 자본거래 중에서도 뭐 유상감자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대표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나머지는 뭐 오늘 처음 들으셨거나 뭐 들으신 대표님도 계실 거고요. 제가 지금 마무리 멘트로 드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써놓은 방식 중에 뭐 이런 거 있죠. 무형재산 특허권. 특허권, 대표님 개인이 소유하고 계신 어떤 특허권을 또는 상표권을 우리 회사 법인에 이렇게 양수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을 제가 써놨지만 2019년 그리고 2020년 국세청에서 특허권 가지고 세무조사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세무조사가 정말 많이 나오고요. 왜 그런 거 하면 사실 이 특허를 무리하게 만드신 거죠. 무리하게 만들었던가 아니면 말도 안 되게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특허에서 문제되는 사례들은 이런 거죠. 특허를 만들면 통상 이 가액을 평가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맡기는데요. 이 감정평가를 맡길 때 그 감정평가사분이나 감정평가 법인을 의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뭐 이상한 특허 컨설팅을 받으셔서 뭐 이상한 문서가 나옵니다. 정식 감정평가서가 아니고 뭐 감정평가 의견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5억 이렇게 받아놓은 특허권도 적발 사례가 꽤 되고요. 실제로 대표님이 하나도 뭐 개발하신 게 없었어. 근데 이제 무리하게 갑자기 해서 그 걸린 케이스 많고요. 또는 기업의 연구 전담하는 인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팀에서 이 특허를 어떻게 보면 출원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이걸 대표 개인이 했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한 사례도 꽤 됩니다. 즉 여기 있는 사례들을 제가 이렇게 나열해 놓은 사례들을 그냥 이게 무조건 되는 어떤 방식이냐, 맞는 키냐 모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회사에 이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적용을 한다 한들 또 무리하게 적용하고 잘못 적용해 버리면 오히려 이게 세금 폭탄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익소각거래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 자금을 돌리다가 그거 같은 경우 조세심판에서 진 사례도 있고요. 또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허권 같은 경우 말도 할 필요도 없고,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 도소매 회사였는데요. 제가 갔는데 제가 낸 건 아닌데 갔더니 도소매인데 무리하게 특허를 대표님께서 내셨더라고요. 단지 사입을 하셔서 물건을 다시 약간 되파는 건데 거기다 딱히 뭐 특허라고 할 게 없었어요. 그 회사 매출 구조. 그러니까 이 특허가 법인이 돈을 주고 살려면 매출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입증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특허를 하고 대표님들을 인출하신 겁니다. 당연히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고 그때 대응 논리는 없죠. 그러면 오히려 세금 아끼시려고 이익잉여금 인출하시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다. 즉 여기 있는 방법을 할 때 정말 우리 기업 컨디션, 다음에 세법 치밀하게 보셔야 되고요. 실제 실무 절차도 법에 맞게 되고 있는지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줄이고자 괜히 이런 거 했다가 세금을 더 내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변 전문가분에게 꼭 의뢰하시고 검토하시고 꼼꼼히 챙기셔야 한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랑 이익잉여금 인출 방법 6종 총 18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짧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있는 방식들을 제가 아마 강의 중에 하나를 영상을 찍어서 거의 다 올렸거나 올릴 겁니다. 조금 더 오늘 좀 아쉬웠다거나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대표님이 계시면 그 영상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밑에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